안녕하세요. 저는 넓은 경기도의 어딘가 한 모퉁이에서 날마다 톡톡 사연을 듣는 것을 소소한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무척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 싱그러운 자연의 냄새가 가득한 산은 저를 비롯한 동네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였어요. 바다가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바닷가로 놀러가는 일도 잦았지요. 그때 그 시절답게 동네에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간식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먹을 게 널린 지금 같은 세상이라야 간식도 먹는 법이죠. 그래서 저와 동네 아이들은 산이며 바다로 놀러 다닐 때 반드시 먹을거리들을 찾아 헤매고는 하였습니다. 아무거나 집어 먹었음에도 죽지 않고 컸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비록 가난했어도 행복한 추억이 많았던 시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유독 맛있는 반찬을 잔뜩 차려주셨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엄마, 이게 웬 맛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 어제도 오늘도 일을 안 나가시네요. 혹시 새로운 일을 구하신 거예요? 누나는 바보야. 엊그제도 엄마는 일을 안 나갔는데 날짜도 셀 줄 몰라?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설렘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제 옆에서 남동생이 얄미운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런 남동생에게 꿀밤을 먹이고 말았어요. 그러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남동생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저는 딸이었기 때문에 성별에서 오는 차별 대우가 있었거든요. 남동생도 그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꿀밤을 맞자마자 감히 날 때려? 하는 얼굴이 되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친정엄마 쪽을 쳐다보았어요. 얼른 저는 친정엄마로부터 떨어질 벼락 같은 잔소리가 무서워서 눈치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친정엄마께서 저를 혼내시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작은 밥상 위에 차려진 것들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의아하게 시선 교환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밥이나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해서 숟가락을 들고 밥이나 열심히 퍼먹었죠. 지금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쌀이 당시 저희 친정집에서는 무척 귀한 것이었습니다. 원 없이 쌀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밥을 먹을수록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은 기분이 되어서 신이 났습니다. 부른 배를 두드리며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친정엄마께서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단순한 외출 말고 가출이요. 영영 집을 떠나신 것이었죠. 저는 위로 언니도 한 명 있었는데요. 옆 지역의 친척 집에서 당시에 지내고 있었어요. 6촌 이상으로 먼 친척이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 집의 딸하고 언니가 동갑내기였죠. 그리고 그 집 딸은 어리버리하고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했습니다. 반면에 언니는 총명한 편이었어요. 그 집에서 자기 딸을 위해 언니를 같이 살게 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이 형편이 많이 어렵고 안 좋았으니 언니는 거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냉큼 언니를 보냈고요. 그런 언니가 지내고 있던 집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붙이신 것이었어요.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더 늦기 전에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니까 남은 가족들끼리 알아서 잘 지내라고, 장녀로서 동생들을 잘 챙기라고 언니에게 친정엄마께서 그런 당부를 남기셨더라고요. 진짜 인생? 도대체 진짜 인생이라는 게 뭔데? 그게 무슨 의미야? 지금은 그러면 뭐 가짜 인생이라는 거야? 자식들을 돌보면서 사는 건 가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시는가 보지?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온 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싸가지가 없고 강인한 성격의 언니가 우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어요. 그날은 친정엄마께서 집을 나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고 언니가 가져온 그 편지로 인해서 친정엄마께서 단순히 귀가를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가출을 하셨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된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동생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며 고개를 연신 갸웃거렸고요. 수염이 거칠어진 친정아버지께서는 집 밖의 풍경만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늘 아름답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풍경들이 그날만큼은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친정엄마의 가출로 저희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제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한데 아름다운 풍경만큼은 고요하였으니 그 대비가 무섭더군요. 각자 현관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는 요즘의 사회도 아니고 그때 그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저희 친정집 사정을 동네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수 있었겠나요? 그러고 싶어도 이미 벌써 들통이 난 뒤였어요. 이야기가 금방 돌기 시작했죠. 친정엄마께서 계속 안 보이고 계시는데 가족들인 저희가 백방으로 나서서 찾아다니지도 않고 있으니 가출이라는 걸 모두가 눈치를 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이상한 이야기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내가 사실 바람이 난 거라면서? 멀쩡하게 자식들 셋 낳고 키우다가 세상에나 그게 뭔 일이래? 자식들은 자기 엄마가 바람이 난 걸 알고 있었을까? 동네 창피해서 아주 못 살겠어. 친정엄마께서 바람이 났고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집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산이며 바다를 찾고 뛰어놀던 동네 친구들을 슬금슬금 저와 남동생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였어요. 저희 가족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동네에서 돌고 있으니까 저희 남매와 어울려 놀기가 꺼려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그 집에서 살기 눈치 보여요. 너무 힘들다고요.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면서 언제가 되었든 쫓아내려고 그 집 식구들이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중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건 애초에 너였잖아. 그 집에서 지내니까 네가 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데. 정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그래, 어디 한번 돌아와 봐라. 네가 돌아오면 나야 좋지. 네가 집안일 다 하고 네 동생들 챙기고 네가 일거리 찾아서 돈까지 벌면 나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전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멀기는 하지만 집에서도 통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다니면 되잖아요.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구나. 그럴 돈이 어디에 있어? 그럴 만한 여유가 우리 집에 어디에 있냐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국인데 너를 공부시킬 능력 따위 나한테는 없다. 없는 돈을 쥐어짜서 공부를 시키는 건 아들이라면 모를까. 딸한테는 안 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어떻게든 돌아오고 싶어 했던 언니는 친정아버지의 발언에 충격을 받고 뜻을 접었습니다. 눈칫밥을 먹고 있는 그 집에서 어떻게든 붙어먹으며 중학교까지는 졸업하는 게 목표가 되었다고 저에게 따로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언니는 중학교 졸업이라는 목표라도 있지만 저와 남동생은 어찌해야 할지 온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얼렁뚱땅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게 맞는 건지 갑갑했습니다. 유달리 보수적이었던 듯 싶은 그 동네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본인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수치 중에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걸핏하면 뱃속에서 들려온 꼬르륵 소리를 벗삼아 손장난이나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안 움직이려고 했어요. 이제는 어딜 가도 괜히 눈치가 보였던 데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배가 빨리 고파졌거든요. 친정엄마도 안 계신 마당인데 배가 섣불리 굶고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와 남동생이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의 의문스러운 가출 이후로 무척이나 심란한 얼굴이 되셔서 지내셨던 친정아버지께서는 술을 진탕 마시고 바다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밤이면 무척 추웠고 바닷물은 얼음물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몸에 물이 차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심장이 깜짝 놀라 멈춰버린 바람에 돌아가신 거라고 동네 어른들께서 입을 모으셨습니다.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다수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장이 사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누가 우리를 돌봐줘? 우리한테 누구라도 있어? 남동생마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얄미울 때가 많았던 남동생이었지만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자 믿을 건 저뿐이라고 생각해서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지만 제가 누나였기에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에게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야속한 겨울이 찾아왔죠. 가만히 있어도 이가 딱딱 맞부딪히는 맹렬한 추위였습니다. 산을 스치고 날아온 바람과 매서운 바닷바람이 모두 저희 집으로만 몰려드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과 저는 밤이면 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울었어요. 너무 추워서 자다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잠에 들면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공포로 울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남동생에게 미안했어요. 지독한 추위에 손발의 살갗은 다 터져 있었죠. 얼어서 굳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추운 게 싫어요. 춥게 사는 것을 못합니다. 자다가 땀이 나더라도 따뜻하게 덮고 자는 것을 좋아하죠. 배는 고프고 추위는 사정이 없고 외로움과 서러움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던 연말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를 거두어주겠다는 친척이 나타났죠. 저희 두 사람은 그간 소식을 거의 주고받으며 지내지 않았던 작은 고모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고모의 얼굴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는데 남동생은 전혀 몰랐죠. 작은 고모와 저희 가족이 왕래가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작은 고모께서는 집안에서 별종이라고 진작에 취급을 당하고 소외를 당해온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모께서는 21살 때 주변 어른들이 자꾸 시집이나 빨리 가라고 그런 소리를 하자 반항적인 태도로 절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동네의 어떤 총각이 작은 고모를 노리고 늦은 밤에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 총각의 친구들이 망을 보고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은 고모께서는 요강으로 그 총각의 대가리를 깨버리셨습니다. 다들 그 일을 두고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대가리가 깨진 대사건이었다고요. 작은 고모께서는 그 일로 감옥을 가네 마네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또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그때도 작은 고모께서는 무릎으로 본인에게 달려든 남자의 다리 사이를 가격하셨다고 해요. 그 남자는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요. 공장을 때마다 전전한 거 말고는 돈 버는 능력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도 아닌 그런 작은 고모께서는 서서히 별종으로 찍혀가고 계셨습니다. 작은 고모께서는 30 나이에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나마 모았던 재산도 몽땅 날리셨죠. 그때부터 가족들과 서서히 연락을 끊고 지내시게 되었고요. 저와 남동생이 도착한 작은 고모의 거주지는 상원주택이라고 적혀있는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복도식 구조였죠. 작은 고모는 2층의 가장 맨 끝에 집에 가셨는데 그래서 2층의 다른 집들 현관문을 꼭 지나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들마다 범상치가 않았죠. 쉴 새 없이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집, 희한하게 오줌 지린내가 풍기는 집, 정체 모를 잡동사니를 현관문 앞에 쌓아놓는 집 등등 안 좋은 쪽으로 개성들이 넘쳤습니다. 누나, 여기 좀 이상해.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것 같아.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곳이 맞아?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아? 야, 조용히 해. 고모 들으실라. 원래 우리가 살던 곳하고는 전혀 다른 동네라서 그래.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살던 곳보다도 훨씬 도시잖아. 우리가 너무 시골 동네에서만 나고 자랐던 거야. 도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 원래 이렇게 사는지 아는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만 괜히 남동생 앞에서 허세도 부리고 싶었고 안심을 시켜주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이런 형태의 집에서 사는 것도 처음이었고 빌라도 그렇지만 동네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 어지러웠거든요. 해가 잘 들지 않는 좁은 집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후각으로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뇌가 강렬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냄새였어요. 집 전체에서 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작은 고모의 체취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을 다니고 계셨던 건지 정확히 듣지 못해서 몰랐습니다만 작은 고모께서는 거의 매일을 외출하셨어요. 얼핏 듣기로는 일주일에 5일을 어느 공장에 딸린 식당에 잡일을 하러 가는 것이며 다른 2일은 지인들을 만나서 나간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작은 고모께서는 결혼을 안 하신 상태였고요. 본인의 나이보다 최소한 5살 정도는 더 들어 보이셨습니다. 살집이 있는 편이었죠. 고모는 우리보다 훨씬 뚱뚱하니까 잘 먹고 사는 걸 텐데 집에는 왜 먹을 게 잘 없어? 누나, 나 너무 배고파.
아까 챙겨 먹었잖아. 벌써부터 배고프다고 하지 마. 여기서 살기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끼니를 걸렀는데 왜 난데없이 약한 척이야? 그치만 우리가 살던 동네는 밖에 나가면 뭐라도 주워 먹을 게 있었잖아. 여기는 없어. 다 쓰레기들 뿐이야. 남동생의 말에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 그대로였어요. 사는 환경이 더 화려한 도시인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죠.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싶어도 뭘 해야 할지를 몰랐고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작은 고모께서는 저희에게 용돈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남매는 갈 곳이 없어서 그 집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거라고도 하셨고요. 맞는 말씀 같아서 저희 남매는 아무 대꾸도 못했었죠. 작은 고모께서는 언젠가부터인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면 굉장히 귀찮아하시며 손을 크게 저으셨죠. 놀러 다닐 산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게 없는 곳에서 저와 남동생은 상상으로나마 그런 곳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바다에 그물 있다.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것 같아. 그래? 아저씨들이 그물 당길 때 작은 물고기들이 막 그물 밖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말고 다 잡자. 이따 저녁으로 구워 먹으면 어떨까? 우와, 맛있겠다. 누나, 나는 그거 10마리 먹을래. 엄마는 그런 거 구워서 같이 먹으라고 양념장도 만들어줬었는데. 그러다가 숙연한 방향으로 말이 튀고 나면 저희 남매는 조용해졌었죠. 낮은 천장, 하루 종일 어둑한 집안, 어느새 익숙해진 이상한 냄새 같은 것들이 저희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상에서 만난 물고기를 너무나도 잡고 싶었어요. 생선을 구워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현관을 열어보았다가 다른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2층의 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 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이 빌라에서 정상적으로 현관문 앞을 관리하는 집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상한 걸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남매 또래의 아이들이 없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20대 후반 정도가 되었을까 싶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의 모친일 게 분명한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그 두 사람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부 아저씨가 돌아서는 모습까지 보고 나서야 현관문을 닫은 제가 침을 꼴깍 삼켰어요. 누나, 왜 그래? 뭐 이상한 거라도 봤어? 야, 너 혹시 짜장면이 뭔지 알아? 당연히 알지. 누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짜장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잖아. 나는 전에 먹어봤어. 딱 한 번이었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먹어봤어. 엄청나게 맛있던 것 같아. 아들로 태어난 게 벼슬이기는 하네.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난다. 나는 빼놓고 너만 짜장면을 맛본 날이었지? 아무튼 나는 짜장면을 못 먹어봤는데 지금 이웃집에서 그걸 시켜 먹는 걸 발견했어. 배달이 왔더라? 짜장면 배달? 우와, 멋있다. 도시는 역시 도시인가 봐. 남동생이 흥분해서 외쳐댔고 그 다음 저와 동시에 침을 꿀꺽 크게 삼켰습니다. 괜스레 코끝으로 짜장면의 냄새가 맡아지는 듯 하였어요. 현관문 앞에 작은 신발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어느새 저희도 모르게 바깥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다 먹으면 그릇을 내놓는다는 계산이 무의식 중에 되었던 거예요. 언제 내놓나 싶어서 집중을 하고 있던 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소리가 얼핏 들렸고 그 다음으로 그릇이 달그닥거리는 것 같은 소리도 따라왔습니다. 저희 남매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몇 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2층의 찻집에서 정말로 다 먹은 짜장면 그릇을 내놓았더라고요. 홀린 듯이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 먹은 짜장면 그릇은 2개였는데 한 곳으로 남은 소스를 몰아넣은 것인지 하나에만 소스가 꽤 있었습니다. 짜장면 냄새를 맡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인데 가까이에서 맡으니까 진짜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치? 제가 민망한 목소리를 작게 냈을 때였습니다. 남동생이 입맛을 다시더니 이내 짜장면 그릇을 손에 든 겁니다. 제가 놀라서 남동생의 팔을 잡았죠. 살이 없어서 앙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설마 그걸 맛보려는 건 아니지? 누나, 나 배고파. 나도 짜장면 먹고 싶어. 우리가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어딨어. 고모한테 말씀을 드려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야. 너도 알잖아. 제가 힘없이 말하며 남동생의 팔을 놓아주었어요. 그러자마자 남동생은 허겁지겁 짜장면 그릇에 얼굴을 받다시피 하고 소스를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거의 짜장면 그릇에 덮일 정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정신없이 맛을 본 남동생이 코와 입가에 짜장면 소스를 가득 묻힌 채로 저를 보며 화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나, 이거 엄청 맛있다. 역시 짜장면이야. 정말? 그렇게 맛있어? 그럼 나도 손으로 찍어서 맛이나 봐볼까? 한번 먹어봐. 여기서 와서 먹은 것들 중에 무조건 첫 번째로 맛있어. 남이 먹다가 남긴 소스를 먹는다니 당시로서도 창피하고 꺼려지는 행위였죠. 그러나 남동생이 그렇게 권한 순간 모든 생각이 날아갔고 손가락으로 그릇을 싹 훑은 다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짜장면 소스가 혀에 확 퍼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정신을 놓고 잔여물을 싹싹 훑어서 마저 먹었어요. 그릇이 설거지를 한 것 마냥 깨끗해졌고 저와 남동생은 그제서야 조심스레 그릇들을 포개어 놓은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집이 다음에 짜장면을 또 시켜 먹으면 좋겠다. 그치, 누나? 아마 그럴 것 같아. 지난번에 언뜻 들은 것 같지 않아? 2층의 첫 번째 집은 이사를 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되었다고 그랬던 듯 싶거든. 이사를 와서 한번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마음에 안 들지 않은 이상 계속 시켜 먹을 가능성이 높지. 와, 기대된다. 다음번에는 저 집이 짜장 소스를 더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어. 저와 남동생은 입에 감돌고 있는 짜장 소스의 잔향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남이 먹고 난 음식 그릇을 핥아먹을 생각으로 기대를 앓고 있다니 지금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더럽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생각만 약간 자리하고 있었어요. 더러운 것은 남이 먹은 짜장면 그릇이 아니라 저희 남매가 처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일상이야말로 더러운 것이었어요.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지독한 허기가 눌러버렸고요. 그로부터 사흘인가 나흘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그 집이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짜장면이 배달 온 것부터 본 건 아니었어요. 저와 남동생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빌라 계단을 올라서 2층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발견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집 현관문으로 가서 놓여있는 짜장면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황급히 확인을 해보자 짜장 소스가 이전보다 적게 남아있었으나 그릇 2개에 균일한 정도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면발도 몇 가닥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소스뿐만 아니라 면까지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망설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전에 맛본 짜장 소스의 그 맛이 떠오르자 얼른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어요. 남동생이 맛보고 남았던 것을 손가락으로 열심히 쓸어서 먹었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충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허겁지겁 그릇을 핥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설마 저 집에서 먹고 남긴 짜장면을 너희가 먹고 있던 거야? 그런 거야?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허겁지겁 남은 짜장면을 먹느라 몰두해 있던 저희 남매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각자 짜장 소스가 묻은 얼굴로 중년 나이의 아저씨를 바라봤죠. 그분은 짜장면을 직접 배달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중국집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릇을 수거하러 왔는데 설마 하니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릇을 가지러 왔었을 때 이 상아리만치 그릇이 깨끗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주문한 집에서 그릇들을 닦아 내놓았던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먹느라고 깨끗하게 만들었던 모양이구나. 그렇지?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많이 놀라신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표정을 보면 귀신이라도 본 것 같으셨는데 말투는 침착하게 내려고 예의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남동생이 겁을 집어먹은 얼굴이 되어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냐고 중국집 사장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곳에 사는 게 맞냐고, 그럼 어느 집에 사는 것이냐고 그렇게 캐물으시는 눈빛이 저를 못 믿어서 그러시는 것만 같아서
저는 왠지 억울한 기분에 고무댁의 현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끝집 말하는 거냐? 저기 살아? 부모님하고는 같이 살고 집에서 엄마가 밥을 안 해주시니? 부모님은 같이 안 사시고 작은 고모하고 사는 중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서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데 사 먹을 돈은 없으니까 그릇이라도 핥아 먹었어요. 저희도 잘못한 거 알아요. 남의 음식을 탐내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부모님이 너희를 이곳에 맡겨두신 거야? 아니 그렇다고 해도 고모라는 사람이 애들 밥도 안 챙겨주면 쓰나? 짜장면은 못 시켜주더라도 이렇게 남이 먹고 내놓은 그릇을 핫아먹을 만큼 애들을 배고프게 두면 안 되는 거지. 참나 원.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무척 속상해하실 거다. 하루빨리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좋겠구나.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뭐? 안 계셔?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무척이나 무덤덤한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할 말을 잃으셨다는 표정이 되어서 저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내려다보셨어요. 저는 그 시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온통 꾀지지한 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죠. 그간 딱히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의 옷차림이 아주 거짓골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졌고 그 다음으로는 눈가마저 뜨거워지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너희가 핥아먹은 그 짜장면 말이다. 그래서 맛은 있었니?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들려와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고 말았어요.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를 안심시키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등 뒤에서 고개를 빼꼼 옆으로 내민 남동생이 대신 대답을 했어요. 네, 최고로 맛있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었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녀석 참. 많이 마르고 체구는 작아 보여도 인매가 아주 먹성이 좋게 생겼네. 맛있다고 칭찬해줘서 고맙다. 나는 그 짜장면을 만든 중국집의 사장이란다.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지. 저는 남동생의 대답이 민망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남동생이 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저희 남매를 인자한 표정으로 바라보신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둘이 사이가 좋으니까 아주 보기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릇들을 그제야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얘들아, 또 보자꾸나.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가신 중국집 사장님께서 타신 오토바이가 굉음을 낼 때가 되어서야 저와 남동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금 저희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인가 싶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혼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남매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갔었죠. 누나, 근데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짜장면 남은 거 못 먹게 되는 거야? 남은 거 먹으면 그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하실까? 글쎄,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짜장면을 시키는 그 집에다가 우리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 그 집에서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고 욕을 할 수도 있어. 짜장면 그릇도 싹 다 정리를 해서 내놓게 되겠지. 우리가 못 먹게 하려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싫다. 누나, 나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욕을 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이러는 게 싫어. 무서워. 다시는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아. 그런 걸 겪어야 한다면 그냥 짜장면 남은 그릇을 핥는 건 그만할래. 안 먹어도 돼. 말을 하던 남동생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졌어요. 저희 친정집이 원래 살았던 그 동네에서 마주해야 했던 그 차가운 시선들, 수군거림, 따돌림, 이런 것들이 남동생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던 세계의 전부가 그 동네였었으니 완전히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겠죠. 침울해진 남동생을 달래며 저는 아무래도 다시는 이웃집이 내놓은 짜장면 그릇을 탐내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고모는 귀가하지 않으셨죠. 어딜 가나 외롭고 서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남매는 쓸쓸한 밤을 한 번 더 이겨냈고 다음 날 오후가 되었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현관문에서 크게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잘못 들었을 리는 없었죠. 그러나 남동생과 저는 서로에게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미루며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을 좀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동생에게 또 져준 제가 민기적거리면서 현관문을 열어보았죠. 똑똑 소리가 들린 뒤 이미 한참이 지난 후였으므로 문을 두드린 게 누가 되었든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을 자명하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을 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삽시간에 제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툭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고 서 있어? 바닥에 뭐라도 있어? 어라? 이거 짜장면이잖아. 그것도 새 거잖아. 진짜 새 짜장면이야. 남동생이 놀라서 외쳤어요. 그 말 그대로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새로 만든 짜장면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역시나 아무도 없었죠. 남동생과 저는 그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짜장면 그릇 아래에 놓여있던 종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짜장면을 먹는 두 사람의 모양, 그리고 빌라 건물 뒤편에 그릇을 놓는 두 사람의 모양이 그려진 종이었습니다. 짜장면을 다 먹으면 여기 그려져 있는 곳에다가 그릇을 가져다 두라는 뜻인가 봐. 여기 아무래도 빌라 뒤쪽 같은데? 그치, 누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걸 주고 가신 분은 어제 본 중국집 사장님이실 거야. 와,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좋은 어른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 누나, 우리 횡재했다. 그치?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횡재했다는 거 맞지? 나 이제 엄청 똑똑해졌다. 짜장면 먹고 더 똑똑해질 거야. 누나도 울지 말고 우리 얼른 짜장면 먹어보자. 씩씩하게 말을 하는 남동생이 어느새 이렇게 생각이 자란 건가 싶었습니다. 항상 옆에 있건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라는 걸 한 모양이었어요. 그 대견함에 웃으면서 제가 눈물을 거두고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탄사를 터뜨릴 뻔했어요. 짜장면이 불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미치도록 맛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국한을 한 게 아니라 오늘의 지금 이날까지도 범인을 늘린다 하여도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을 뽑는다면 단연 1순위는 그때 먹었던 짜장면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남동생보다 제가 더 많이 먹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조절을 해야만 했어요. 누나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더 먹을 수 있었지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젓가락질을 멈췄죠. 남동생은 걸신을 들린 듯이 다 해치웠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 먹고 나자 남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어놓고 왜 울어? 울지 마.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야. 누나, 우리가 앞으로 짜장면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짜장면을 먹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남동생의 불안감 어린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다시 찔끔 나왔었죠. 그릇은 깨끗하게 닦아서 그림에 그려져 있었던 위치로 내놓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빈 그릇에다 대놓고 꾸벅 인사를 한 뒤 돌아섰었죠. 다시 없을 행운이자 호의를 한 번이라도 마주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다시 현관문 앞에 짜장면이 놓여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저희 남매는 막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짜장면이 저희 남매를 찾아왔습니다. 굶을 걱정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었죠. 저를 기쁘게 만들었던 것은 단지 공짜로 주어졌던 짜장면 한 그릇, 그 자체였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희 남매를 신경 써주는 어른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짜장면은 저희 남매의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달래주는 고마운 한 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매는 갑작스럽게 거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온갖 눈칫밥을 먹어가며 먼 친척집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언니는 그 뒤로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했다고 해요.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소개를 받아서 일자리를 옮겼던 거예요. 어린 동생들에게도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공장 사장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언니는 즉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언니가 지내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된 일이었으나 저희 남매는 머릿속으로 짜장면부터 떠올렸습니다.
누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떠나게 되었다고 알려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는 거야? 짜장면을 가져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도착하시면 우리가 확 튀어나갈까? 아니,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국집 사장님은 우리한테 짜장면을 매일 갖다 주시겠다고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 그냥 놓고 가셨을 뿐이지. 그릇을 갖다 둘 것도 그림으로 알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집 사장님의 방식대로 해보자. 저희 남매는 마지막 짜장면을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둔 빈 그릇을 위치로 갖다 둘 때 그림 한 장을 함께 두었어요. 짜장면을 먹던 사람 둘이 빌라를 떠나는 그림, 그리고 떠난 둘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 종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그리면서 깨달은 것인데 저는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한 상태였어요. 배움의 수준이 낮아서 읽는 것은 대충하여도 쓰는 것은 어려웠죠. 저희 남매를 위해서 애초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일지 아니면 중국집 사장님 당신께서도 글을 잘 모르는 것일지 그게 의문이었는데 기분 좋은 궁금증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은 고모께서는 저희가 가든지 말든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사는 게 인생인데 너희는 알아서 그간 잘 지낸 거 보면 앞으로 인생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남겨주셨었는데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작은 고모께서는 그 뒤로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간이란 뭘까 싶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신비로웠어요. 생판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언니의 일자리 하나만 믿고 저희 셋이서 살기 시작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언니는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뒤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잡아서 폼나는 사무직 직장인이 되어 있었으며 결혼을 약속한 사람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남동생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는데요. 대학 생활을 즐기는 폼나는 청춘인 것만 해도 대단하고 부러웠건만 무려 서울대생이었으니 말 다 한 거죠. 잘난 언니와 더 잘난 남동생을 두었으니 저는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잘난 게 없었냐고요? 네, 애석하지만 그랬어요. 저여는 두 사람처럼 영민하게 머리가 돌아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겠죠. 어쩌다 보니 옷가게에서 일을 하며 오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에는 재주가 있던 모양인지 판매를 잘했어요. 제 조언을 받고서 옷을 사고 싶어서 꼭 제가 있는 시간대에만 고집해서 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단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사장처럼 일을 했어요. 언니는 능력 좋고 인물 좋은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수더분하고 욕심 없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요. 시댁도 얼마나 소탈한 집안인지 몰라요. 누구 하나 욕심을 부리고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소탈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이 푸근해졌거든요.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도 아주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와 친하게 잘 지냈고요. 제가 옷가게에서 일을 아주 잘해왔다는 것을 알고는 혹시 인터넷에 그런 걸 판매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을 해줘서 덕분에 제가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펼칠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 쇼핑 같은 게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발 주자였던 것이죠. 초기 자금은 언니가 형부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줬는데 제가 그걸 반년 만에 다 갚았고 그 이후로는 매출이 상승 곡선만 끝도 없이 그렸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신우이가 종종 다닌다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어요. 교회 단체에서 진행하는 봉사였는데 그날은 장소가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 쪽에서 든든한 식사 대용 간식을 나눠주는 봉사였어요. 대상은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이었죠. 그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때의 날씨 같았어요. 서늘했죠. 그래서 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간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 앞으로 온 어느 노숙자분께 환하게 웃으며 간식 꾸러미를 건네드리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갑자기 제 머리가 지끈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을 감추고 그분에게 꾸벅 인사를 드리려다가 제가 멈칫하고 말았죠. 제 눈앞의 노숙자분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앞섰어요. 어떤 분인지 알 것만 같았는데 동시에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자 저도 모르게 옷소매를 조금 잡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셨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제가 어떻게 예전 그 옷가게에서 단골들을 만들었던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가게에 오셨던 손님도 기억했다가 다음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죠. 저는 그런 저의 재능을 믿고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맞으실까요? 나를 사장님이라 불러주다니 마음씨가 참 곱네요. 그렇지만 나는 그쪽을 모릅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더 확신이 드네요. 사장님이 맞으시군요. 중국집 사장님이시잖아요. 내가 중국집을 했던 것은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 거요? 그쪽은 누구십니까? 아마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렸거든요. 그리고 저를 딱 한 번만 보셨었어요. 한 번 보았던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매일같이 짜장면을 주셨던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커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남매는 일찍 떠나신 아버지와 가정을 버리신 엄마를 비롯하여 세상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되도록 많은 것을 포용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전부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이미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집 사장님의 얼굴에는 점차 놀라움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 속에서 찾으신 모양이었죠. 아, 너였구나. 짜장면 그릇을 핥아먹던 그 남매. 아휴, 행복하게 그곳을 떠난다는 그림을 남겨두어서 내가 정말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 후로도 가끔 생각이 날 때면 그 남매가 어디선가 배를 곪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서 지내고 있었다니 정말 잘 됐구나. 다행이야. 중국집 사장님께서 눈물이 잔뜩 맺힌 눈으로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주체가 안 되었어요. 은인이나 다름없었던 그분이 세월이 흘러 이렇게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계신다는 게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렇듯 다시 뵙게 된 것이 신기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오열하는 모습에 놀라서 다가온 신우이는 중국집 사장님의 정체를 듣고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오죽 중국집 사장님의 그 놀라운 선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나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가 바로 매일같이 배달되었던 짜장면 이야기였습니다. 신우이도 적잖이 놀랐는지 연신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자리에 옮겨서 중국집 사장님과 따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저희 남매가 떠났던 그 이후로도 장사를 잘하고 계셨지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자녀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크게 충격을 받으신 뒤 장사를 접으셨지요. 사모님과 두 분이 서로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게 되는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상심이 너무 크셨던 사모님께서는 병을 앓게 되셨고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해요. 삶의 의미를 잃은 사장님께서는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노숙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노숙자로 있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국집 사장님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해 보였어요.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옛날에 그 짜장면 그릇 잘 핥아먹었던 바로 그 아이가 접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이런 기적이 또 있나 싶네요. 사장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그때의 그 거지 같았던 아이가 아니에요. 어엿한 사회인이에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남동생이 흥분해서 외쳐댔고 저는 민망해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남매의 모습을 번갈아 보시던 중국집 사장님께서 갑자기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맞아. 그래. 옛날에 그때의 내가 그 빌라의 복도에서 봤던
어린 남매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 막무가내 동생에 그런 동생이 부끄러운 누나. 여전하구나 여전해. 이렇게 여전한 것도 세상에는 아직 있는 법이었어. 웃음 끝에는 자그마한 눈물이 따라왔죠. 그 모습을 보며 저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극구 사양하셨지만 저희는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것도 100배, 1000배로 말이죠. 폼나게 대기업을 다니는 남동생이 중국집 사장님께서 지내실 거처를 당장 마련해드렸고요.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은 언니가 잽싸게 구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옷을 판매하는 만큼 포장 같은 소일거리가 따라왔거든요. 이 일을 중국집 사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일을 하시며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중국집 사장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어디에 뭐를 놓고 어디에 또 뭐가 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는 내가 도사거든 도사. 괜히 배달을 내가 직접 뛰었던 게 아니야. 활력을 찾으신 모습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저희 남매에게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 남편하고도 무척 잘 지내시고요.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농담을 즐겨 하시는 분이지만 서울역에서 기적 같은 재회를 했던 그날로부터 세월이 꽤 지났음에도 아직 정정하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도 여기에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같은 내용들을 보내보고 싶지만 뭔가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주제 같네요. 남의 고통이나 힘듦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장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일단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확히는 저와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지환이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둘 다 먼 곳에서 각각 학교를 오고 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둘 다 공부를 대차게 잘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둘 다 공부를 못했기에 먼 지역까지 학교를 가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한창 반에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전 가급적 그 무리에 휘둘리지 않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유독 시비를 걸어오는 녀석이 있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때 저를 슬슬 빼내준 것이 바로 지환이었답니다. 야야야 살살 드래. 우리 여기서 더 잘못되면 갈 데도 없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잖냐. 싸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졸로 끝난다니까. 냉정하게들 좀 생각하자. 응? 이러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통에 다들 한창 날 세웠던 모습들을 낮추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가 썩 좋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 우연히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전 그냥 학교에 불만이 많았답니다. 아무리 똑같이 사고치고 성적 떨어지는 인간들의 집합소라지만 여기 안에서도 순위가 있더라고요. 약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 몰아붙이는 것은 왠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 환경부터 썩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일 무렵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어요. 자식이라고는 딱 하나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내미를 두고 둘이서 매번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엄마가 어느 날 돌연 저에게 말하신 거예요. 충재야, 엄마 니네 아빠랑 이혼할 거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충재 너는 엄마랑 같이 살아가면 돼. 봐라, 네 아빠 집에 관심도 없잖아. 너를 제대로 봐줄 수 있을 리가 없어. 아무튼 아빠랑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서 갑작스레 이혼 선언을 하시니 어린 마음에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완전히 망쳐버렸고 중학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성적도 곤두박질 치고 툭하면 시비가 붙었어요. 하지만 이때 제가 비밀로 했던 게 있는데 그 사이 잠깐 아버지를 만났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랑 떨어져서 엄마랑 새로운 집을 얻어서 살 때 중간중간 아버지 생각이 났었거든요. 적어도 저에겐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두 분이 왜 헤어지게 되었는진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남녀 사이였으니 이유가 있겠거니 싶을 정도로 또렷하게 대체들 왜 그렇게 싸우셨는진 몰라요. 아버지는 저랑 놀아주신 시간도 꽤 많았고 제가 배고파할 때 라면에다 꼭 계란을 2개 넣어가지고 찬밥 반 공기를 대령해서 갖다 주셨거든요. 새벽에 그걸 아버지랑 먹던 기억이 선명한데 갑작스레 분리되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갑작스런 결핍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엄마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고요. 충재야, 너 아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와도 돼. 아빠한테도 그 정도 얘기는 해뒀어. 대신 엄마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만나고 싶으면 둘이서만 만나고 오면 돼. 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선뜻 당장 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단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몰래 연락을 했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때쯤이었을 거예요. 새벽녘쯤 되어 왠지 모르게 정말 견딜 수 없이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혼하셔서 떨어져 산 지는 2년쯤 되었는데 문득 그때 너무너무 생각이 났던 거죠. 새벽까지 아버지랑 같이 TV 보고 라면 먹고 뒹굴던 기억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거실에 있는 전화기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약간 잠겨있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빠, 나 충재. 아버지는 제 말에 한참 답을 안 하고 계시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재야, 안 잤어? 왜 안 잤어,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어? 아빠, 나 라면 먹고 싶어. 아빠랑 같이 TV도 보고 싶어. 그때 이미 제 키는 175cm를 훌쩍 넘겨버린 거구 초등학생이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질질 짜면서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 있었어요. 꾹 참고 참았던 마음이 튀어나와 버렸고 게다가 전 사춘기도 일찍 왔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저를 달래주면서 조만간 만나서 라면 먹자, 놀러와라 하고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엄마한테 딱히 말하지 않고 학교 끝난 뒤에 곧장 아버지한테 가기도 하고 학원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알 수 있을 리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그때 새아빠가 생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엄마는 양쪽으로 저와 새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고작 13살이었던 제 눈에도 그게 느껴지고 불편할 정도였으니 별 수 없었답니다. 새아빠는 제가 느끼기엔 너무 불편한 분이셨고 말수도 별로 없고 저와 시간도 딱히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튼 너무 저에게 어려운 분이었고 엄마가 저를 돌봐주시긴 하지만 여러모로 실망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점점 더 엇나가게 되었고 사고를 칠 동안에도 엄마는 전혀 제 문제의 본질을 알아주시지 않았답니다. 어느새부턴가 저도 아버지에게도 잘 연락을 안 하게 되었고요. 그런 식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던 저는 고등학교에 어찌저찌 진학했고 거기서 지환이도 만나고 제 기준을 벗어나 아주 꼴사납게 굴던 반장 녀석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녀석이 툭 하면 지 엄마를 학교에 데리고 와서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얄밉고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사고가 터지게 되었어요. 교실에서 뭔가 하다가 저와 반장은 엄청 큰 싸움이 붙어서 뒹굴게 되었고 그걸 지환이가 들어오다가 봐서 말리다가 셋 다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별 싸움도 아니에요. 지나가던 저를 그 녀석이 발을 걸었고 전 잘됐다 싶어서 달려들었던 거예요. 나란히 셋 다 입원을 했고 그때 지환이랑은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요. 참 어이없게도 이날 저희 엄마는 잠깐 들리셨다가 바쁘다고 가버리셨어요. 허탈해하는 절 보더니 지환이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넌 좋겠다. 엄마가 얼굴 보러 오기라도 하셨네. 우리 엄만 전화했는데도 안 왔어. 아버진 돌아가셨고. 지환이는 여러모로 네 상황이 자기보단 낫다면서 부럽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확 친해진 건 아니지만 묘하게 같이 붙어 다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데려왔더니 몇 번 밥 얻어먹고는 맛있다면서 자꾸 오는 거예요. 야, 충재야, 니네 엄마 김치 진짜 맛있어. 나 다음에 라면 몇 개 갖고 갈 테니까 그거 끓여서 같이 먹자. 또 가도 돼? 하도 이렇게 말하는 통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데려왔고 엄마는 친구 데려온 걸 보고 반가워하셨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려던 어느 날 그날 마침 집에 새아빠가 계셨어요. 지환이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고 새아빠는 헛기침을 하더니 그냥 나가버리시더군요. 이때 저도 방에 들어와서야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감돌게 되었고요.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새아빠야. 이렇게 밝히고 난 뒤 이후로 지환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날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는 제 모습이나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은 채로 계속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대학 선택을 하지 않았고 비슷하게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어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간단하게 말해 인터넷 구매 대행 쇼핑몰이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가 뭘 아는 것은 없었고 구매 대행이며 동대문이며 물건을 떼오는 사장님들 아래 조금씩 곁가지 지식들을 익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계산이 조금 느린 저에 비해 지환이는 늘상 칭찬도 받고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더군요. 약간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하고 좀 기죽어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는 어떤 운명적인 한 인연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여기 들어온 막내 직원이었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던 수진이라는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아주 많이 놀라버리게 되었어요. 여지껏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기준에 눈에 탁 트일 만한 인연은 딱히 경험한 적 없었거든요. 첫날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런 바보 같은 저에게 아주 의연하게 수진이 말을 걸었답니다. 저기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뭐 이래요? 사장님도 면접 봤을 때 봤던 그분도 아니고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무슨 일 해야 하는지 왜 정확히 안 알려줘요? 제가 알기로도 여기는 사장이랍시고 드나드는 사람이 두어 명 더 있었고 정확한 정체도 몰랐어요. 아마 여럿이 동업을 하는 분위기에서 밑에 직원들만 많이 두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매 대행 물품을 팔기도 하고 그에 관련한 CS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긴 했어요. 저는 마케팅 쪽을 너무 못했던지라 그냥 CS 업무 쪽으로 쭉쭉 밀려나갔었고요. 마침 그때 들어온 수진이 이 친구도 저와 같은 부서였고 둘이 좀 어울리다 보니까 금세 말도 편하게 했어요. 둘이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왠지 그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기분도 나긋나긋해지고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걸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지환이가 영업과 마케팅 쪽을 돌다가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감히 고백 같은 건 할 수 없지만 둘이 이렇게 좋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만 그득하게 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환이가 불쑥 사무실로 찾아왔었던 날 저처럼 키가 180이 넘는 데다가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채로 저를 불렀던 그날 아무래도 운명의 장난이 일어나 버린 듯했어요. 충지야 어딨어? 야 우리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불쑥 들어왔는데 제 옆칸에 앉아있던 수진이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말이에요. 오롯이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설레어하며 몇 주 몇 달을 조심스레 간직해왔던 감정을 쓱 빼앗겨버리게 되었어요. 빼앗겨버렸다기보단 그냥 제가 완전히 그들 사이에서 소외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알 수 없는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셋이 밥을 먹으러 나갔고 이날 지환이도 평소와 달리 이상했어요. 오래 만나온 친구 녀석이니까 단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밖에요. 더불어 수진이도 매일 저랑 같이 밥 먹던 그 모양새가 아니더군요. 묘하게 여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려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지환 씨는 마케팅 쪽 일이 잘 맞으시나 봐요? 저는 충재한테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저랑 충재는 친구예요. 고딩 친구라 오래됐고요. 그냥 똑같이 말 편하게 할까요? 우리 반말할까? 이렇게 둘이 완전히 서로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하필이면 왜 제가 제일 가까운 로얄석에 앉아서 관람하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진즉 고백해버릴 걸. 아니면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나는 왜 새삼 지환이 녀석한테 몇 계단씩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걸까 하며 너무 괴로워졌어요. 수진이를 좋아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당히 거북하게 끼어있는 상태였을 텐데 심지어 저는 몇 번이나 수진이의 손을 잡아보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감정을 키워왔었으니 일순간에 갑자기 마음을 정리하기도 힘들었답니다. 이후에 다급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초연하게 있으려고 했건만 지환이랑 수진이는 눈에 띄게 가까워져만 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내어 돌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던 거죠. 수진이한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보 천치같이 지환이에게 용기를 내어 돌진했던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대뜸 붙잡고 제 생각들을 바쁘게 쏟아내버렸어요. 애초에 고백할 대상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지환아, 너 수진이한테 감정이 있어? 그런 것 같던데 내 생각인가? 충재야 왜? 그래 보여? 나도 수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말이야. 조만간 사귀자고 말할까 생각하고 있어. 회사 안에서 만나긴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만나게 되면 여긴 그만두게 하려고. 아는 형네 회사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일하게 할 생각이야. 참 저도 바보 같았던 게 왜 네 맘대로 이직을 시키냐. 그리고 수진이가 거기에 응할 거란 보장이라도 있냐. 따지지도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 말들이 왈칵 올라왔지만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누르고 삭혀가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결국 그 회사에 이직한 것은 2명이었으니 한 명은 수진이었고 한 명은 저였어요. 그리고 전 얼마 안 되어 집안 사정도 있었고 곧장 군대를 가버리게 되었답니다. 새아빠는 갈수록 저를 불편해하시는 통에 자주 집에서 부딪히게 되었고 안 그래도 전 예민한 때였거든요. 능력이 있다면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왔겠지만 그럴 상황도 못 되었고 심지어 엄마가 늘 앓는 소리를 해서 용돈도 드리고 있었어요. 제일 실망스러웠던 건 엄마가 결정적인 때에 그 새아빠, 그 아저씨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충재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좀 일일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맞춰드리고 그래. 엄마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너무 화가 났던 건 이례적으로 엄마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란 우리 아빠 김정명 씨 한 분뿐인데 말이에요.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아빠의 정 같은 걸 느낄 정도로 저와 새아빠가 뭔가 하면서 지내온 적도 없었어요.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이며 피로 이어지지 않은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투는 저와 새아빠 사이에서 그쪽을 택한 거예요. 여러모로 다 구역질이 나고 싫어지고 친구랑도 소원해지고 일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갔고 여자랑도 잘 안 된 저는 군대로 도망가듯 움직였답니다. 얼마 안 돼요. 지환이도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굳이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호된 시간들을 거쳐 제대한 이후 전혀 다른 회사에 지원해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쯤 하도 지환이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길래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뜸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중재야, 나 결혼한다. 수진이랑 올겨울에 결혼할 예정이야. 제대하자마자 결혼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어. 너도 꼭 와서 축하해주라, 어? 하지만 저도 선뜻 대답을 못하겠는 게 왜 제대까지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둘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환이랑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긴 했지만 수진이 사진을 보고 나니 더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하필이면 처음 봤을 무렵보다 더 물씬 물이 올라서는 완전히 참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둘이 미리 찍었다던 웨딩 촬영 사진을 보니 가슴이 꽤 거칠게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은 갖은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답니다. 미안해, 지연아. 축의금 보낼게. 친척 쪽에 일이 있어서 가야 하는 걸 깜빡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보자. 이렇게 말을 한 뒤 저는 이후로도 거의 1년 넘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도망다녔답니다. 이 눈치 없는 녀석이 자꾸 저를 불러대는 거예요. 충재야, 내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진짜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 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자식도 생기니까 진짜 얘 친구가 보고 싶고 옛날 사람들 생각나. 땡땡고등학교 애들도 몇몇 생각나고 그중 네가 제일 보고 싶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안 만나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괜시리 제가 나쁜 놈 같고 복잡한 감정이 들더군요.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때 제일 하면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아직 마음속으로 잊지 못한 여자가 있는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짓 말이에요. 이것만큼 최악인 인간은 연애사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걸 제가 해버린 거예요. 이때 회사 친구가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소개팅을 했고 하필이면 저는 수진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슷한 사람일 뿐 수진이와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였던 거죠. 정밀한 여자였고 저는 일단 처음엔 호감을 갖고 만났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감을 표해오고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단 거예요. 충재 오빠, 오빠는 결혼 생각이 없어? 나는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번에 어머님께도 내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던데? 오빠가 장가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걱정하시더라. 사실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좀 그랬어. 왜? 나랑 만나고 있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럼 언젠가 헤어질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좀 거리를 두고 싶더라고요. 물론 정미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결혼이라는 주제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엄마는 달갑지 않아 하셨고요. 게다가 될 수 있는 한 저와 엄마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던 새아빠도 아주 철저하게 동의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저는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듯한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늘 은근하게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건 고모들이 전화를 해와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이때 너무 격렬한 후회와 슬픔이 밀려와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 장례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새아빠는 새삼스레 우리 아버지 화제가 나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어요. 결국 저 홀로 뒤치다꺼리를 하고 아버지를 마음 안에서 온전히 보내드리지도 못한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때 또 지환이가 와주었고 전 심적으로 축 늘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 딱히 방어하고 사절하고 그럴 기력도 아니었어요. 힘들어하는 제 옆에 며칠을 같이 있어주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친구는 얘밖에 없었으니까요. 충재야, 난 네 아버지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그냥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 너가 가끔 아버지 얘기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온 거야. 너나 나나 형제 자매도 없잖아. 이럴 때 같이 있어줘야지.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돌아갔어요. 그때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하지 못했고 겨우 추스리고 연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때에는 제가 마음이 많이 외로웠던 차라 여러모로 툭 건드리면 마음이 열리던 때였답니다. 그래서인지 크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사 다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매번 이렇게 늘 순번이 늦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연락했을 때 아주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충재씨? 무슨 일이야? 하도 연락이 안 되길래 우리 이미 헤어진 줄 알았어. 미안한데 별일 있었다고 해도 나는 그쪽이랑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생각보다 너무 냉정하게 자르는 대답이 돌아와서 좀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상당히 거칠게 헤어짐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더 마음이 허하던 차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이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던 회사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바보같이 그냥 제 잘못으로 차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기 충재야, 미안해. 이거 다 내 잘못이야. 알고 보니까 이정미 씨 말이야. 자기네 회사 부장이랑 그런 사이였다네.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 지인이야. 근데 유명하다고 하더라. 나 그런 것까지 잘 모르고 소개시켜줬어. 얼마 전 그 부장 사모가 쫓아와서 한바탕 휩쓸고 나가고 거긴 끌려나고 장난도 아니었대. 내가 알기로 충재 너랑 꽤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몰랐던 거지? 이 말을 들으니 그렇게까지 애정을 줬던 여자도 아니지만 참 기가 차는 거예요. 회사 부장과 불륜 사이였던 중에 저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쫓아다녔던 걸까요? 정확한 심리 상태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안한 연애를 하고 있으니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새로 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시점을 떠나 이 여자를 보내주고 나서 참 많이 허무하더라고요. 100% 이 여자 잘못이긴 하지만 그럼 나란 인간은 대체 뭐였나 싶어서 또다시 한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줄어들고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원룸으로 독립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말리고 싶어 하셨지만 사실 큰 대책도 없으셨어요. 나가서 한다고? 아이고 나가서 네가 어디서 살게. 혼자 밥도 못 해먹고 엄마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잖아 너. 무슨 고집이야. 이때 저는 벼랑간 눈을 부라리며 평소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에게 대뜸 화를 내버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 이상 말을 못 잇는 모습에 묘하게 슬픔이 차오르더군요. 새아빠 때문이잖아. 같이 이 집에 더 오래 살 순 없어. 엄만 그 아저씨 못 버릴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낫지. 엄만 이때 일그러진 얼굴로 눈썹도 팔자가 되어서는 무척 괴로운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자식과 배우자가 주는 감정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와 새아빠는 전혀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서로를 싫어하고 질투했어요. 엄마의 감정이 각자에게 쏠리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허해져 있을 때 지환인 치고 들어왔고 결국 저는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다시 지환이랑 만나게 되었고 애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데 완전히 포기하게 되더군요. 완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았지만 이제 수진이가 아닌 재수씨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울감에 빠져서 멈춰있을 때 지환인 저를 끌어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했던 인터넷 판매, CS 총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 충재 너도 지금 다니는 회사 팀장으로 있는 게 그쪽이지. 이제 그만 나와서 우리 둘이 회사를 차리자. 나 자신 있어. 인맥도 이 정도 된다. 지환이가 저에게 보여준 명함들은 한눈에 봐도 대단해 보였고 업계 쪽을 늘 스캔하면서 다녔던 저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답니다. 지환이는 그만큼 정말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돈을 꽤나 벌어들이게 되었어요. 그 특유의 진취적인 성격, 사람들 잘 어르고 달래는 성격 때문인진 몰라도 힘든 때마다 누가 그렇게 툭툭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사장! 요즘 회사 힘들지? 이번에 우리 회사랑 협업 한번 안 해볼래? 생각했던 아이템이 있거든. 이러면서 절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매우 신기했어요. 지환이는 바빠질 때마다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아. 돈도 많이 벌고 명줄도 길고 그렇게 우리 태영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준 아버지가 될래. 이렇게 속삭이면서 눈이 벌게지는 지환이가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언가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던 건지 얼결에 수년의 시간 동안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환이와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답니다. 손발이 잘 맞게 착착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성취감을 느끼고 지환이도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공로를 인정하고 하여간 누가 봐도 우리는 나란히 한 팀이었어요. 충재야,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너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아, 난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와이프도 어째 자기랑 태영이보다 충재 너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질투한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약간 멋쩍기도 하면서 듣기 싫은 말은 아니라 기분은 좋더라고요.
모든 게 무던하게 흘러가던 중 동업하는 친구가 너무 잘 나가면 의뢰이 벌어질 법한 일이 우리 사이에도 발생했답니다. 같이 일하는 몇 안 되는 동료들이 간간히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긴 했어요.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왜냐면 지한이가 곧바로 반박했거든요. 아니에요. 충재는 친구 인맥만으로 데려온 애가 아니에요. 둘이 학교 졸업하고 20살에 회사에서 같이 만났을 때도 이 친구는 워낙 일머리가 좋고 손이 빨랐어요. 일 잘하니까 같이 일하자고 한 거지 친구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울컥하기도 하고 저를 믿어주는 지환이의 모습에 꽤 감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땐 그랬고 불과 몇 주 안 지나서 전 심각한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양쪽 다리에 나란히 쥐라도 난 사람 마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기어서 화장실을 빠져나갈 정도로 쇼크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건네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지환이었고 다른 한 명은 김 팀장이라는 친구였어요. 마치 제가 아는 고등학교 때의 지환이 목소리처럼 아주 껄렁하고 한없이 가벼운 말투로 얘기를 하더군요. 충재? 그놈. 알다시피 내가 그냥 한심한 인생 하나 낚싯대로 잡아 올려서 살려준 거지 뭐. 걔가 나 없으면 뭐라고냐. 자기도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그냥 냅둬. 이런 거 말 자꾸 나오면 나나 충재는 둘째치고 김 팀장도 일할 때 골치 아파. 이래서 사생활 오픈은 피곤하다니까. 제가 그래도 친구라고 여겨왔던 지환이의 입에서 한심한 인생이란 말을 들으니 참 너무 어이없고 힘이 쭉 빠졌어요. 지환이는 겉으론 저에게 위로해주는 말들을 잔뜩 했는데 뒤에서 저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듣고 얼마나 손이 달달 떨리던지 그 떨림이 제 눈에서 다 보여지고 읽혀질 정도였어요. 어렵게 쌓아올린 이 자존감이 어디를 근본 삼아서 왔는지도 알겠더군요. 그나마 지환이가 올려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니 대차게 내팽겨치고 싶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말했어요. 지환아, 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일 좀 줄여주라. 그리고 다음 달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지환이는 몹시 놀랐고 저는 그 반응에 더 열이 올랐어요. 대체 왜 놀라는 걸까요? 지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던 놈이 주제도 모르고 이제 자기 주변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 기가 막혔던 걸까요? 이후로 계속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를 악물게 되었고 연이어 걸려오는 개인적인 전화들을 전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원래 둘이서 함께 가기로 했던 지방 출장도 있었는데 장시간을 단 둘이 같은 차에 있기도 구역질나고 메스껍게 느껴지더군요. 그럼에도 이런 저를 설득해서 출장 오고 가는 길 함께 가자는 거예요. 중재야, 몸 많이 안 좋아? 그럼 이번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같이 가주기만 하면 안 돼? 나 네가 있어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 얘기 많이 하고 놀다 오자. 이처럼 일과 관련된 건 다 자기가 할 테니 간만에 나갔다 오자는 것을 전 끝끝내 거절했답니다. 당일까지 아침에 전화를 걸어오길래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안 만나고 안 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투철한 상태였죠. 지도 사람이니 미묘하게 달라진 저의 말투를 느끼긴 했었을 거예요. 이날 저는 연차를 이미 냈고 집에서 멍하니 쉬고 있었고 간만에 낮 시간대에 자고 좀 축 처져 있었어요. 웬만해서 잘 쉬지 않는 저였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쉬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몸과 마음 모두가 무기력하더군요. 잠들었다가 깼다가 배달 음식 먹고 대충 치우고 뒹굴고 있는데 회사 김 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자식이 뭔 일인가 싶어 신경이 훅 곤두섰고 지환이랑 같이 회사 화장실에서 제 욕을 짓거리던 게 생각나 미간이 찌푸려지더군요. 안 받고 있는데 몇 번이고 전화를 계속 징하게도 걸어오는 거예요. 신호가 너무 길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고 한껏 날선 소리로 받는 순간 느낌이 뭔가 되게 안 좋았어요. 사람의 본능이란 게 이상한 순간에 이상하게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긴 하더라고요. 김 팀장이 뭔 말을 하기도 직전에 훅 하고 갑갑한 느낌이 저를 덮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저기, 왜 이렇게 전화를, 아니야, 그게요. 네? 왜 그래요, 김 팀장? 그게, 사장님이요. 사장님 사고가 나셔서. 말을 제대로 못 이어가던 김 팀장은 엄청난 긴장을 안고 머뭇거리더니 겨우 끝을 맺더군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뭐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텅 비어서 완전히 깨끗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로는 저도 모든 기억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그 길로 옷을 대충 구겨 입고 뛰어나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많은 이들과 통화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병원에 갔고 넋나가 있는 수진, 아니 재수 씨와 조카를 봤거든요. 귓속에서 웽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데다가 바람 빠지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본능적으로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간 저도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황 중에 진상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간 통화한 몇몇의 사람들의 내용은 다 실제 정황과는 조금씩 달랐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저마다 정확한 원인을 콕 집어서 말하지는 못하더군요. 저도 급기야 재수 씨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즉사했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어요. 이후로 저는 말할 수 없이 찝찝하고 불편하며 불안한 마음, 괴로운 감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뭐랄까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순식간에 아주 차갑게 제 볼을 슬쩍 밀고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손으로 만져본 느낌이랄까? 평소에 별일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 차를 타고 같이 갔었을 거예요. 거의 200%의 확률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우연하게 제 험담을 건너드는 일이 생겨서 피하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 지방에 내려가던 지환인 출장지에 다 못 가서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되었어요. 지환이에 대한 배신감, 증오감, 미움, 복수심 같은 것들이 매일같이 다른 색깔로 복잡하게 올라와서 괴로웠는데 장례식장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 뭔가 더 움직일 의욕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재수 씨와 이제 막 10살이 되었다는 조카 태영이가 어정쩡하게 장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뭐랄까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진 채 저는 어영부영 집안의 폐인처럼 머물다가 회사도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사 이사장이며 재수 씨한테도 이러저러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지환이가 없는 빈자리를 가장 잘 알고 같이 붙어 다니던 제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했으면 하더군요. 어차피 사장은 제가 아니고 이사장이며 운영진은 다 따로 있으니까 딱히 제가 막 뛰어들어서 할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이사장은 저랑 교류가 있었기에 따로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조금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서둘러 일을 마무리한 후 집에 와서 또 넋이 한참 나가 있었답니다. 사장 말이야, 되게 힘들어 보였어. 자네도 알지? 공황장애며 뭐며 와가지고 약 먹고 있던 거. 이 쬐끄만 회사에서 운영진들끼리 파벌 나뉘고 그 밑에 조무래기들은 눈치 보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아주 그놈의 정치질 사람 피를 말려. 밖에 일도 머리 아파 숨 막히는데 말이지. 게다가 여기 팀장들이 좀 많아. 김 팀장이랑 안 팀장, 그놈들 서로 아부해대고 어떻게든 누구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잖아. 사실 자네 위치도 되게 간당간당했어. 그 자식들이 엄청 사장한테 자네 얘기하면서 떠보고 그랬거든. 자네뿐 아니라 박 부장도 그렇고 엄청 그 사내 이간질이며 정치질 도마에 올라서 장난 아니었어. 대충 흐름은 알겠지만 정확히 몰랐었던 걸 보니 제가 너무 순진하게 지환이를 믿고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환이가 저를 커버해 주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에 사장이 자네를 형제처럼 챙기고 하는데 그걸 갖고 애지간히 말 많았지. 낙하산이다, 줄 잘 섰다, 온갖 험한 말들이 많았어. 사장도 감싸고 어쩌고 하다가 이 더러운 판에서 그런 듣기 좋은 말은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걸 알았겠지. 여하튼 나는 그 짓거리가 싫어서 이사장 노릇만 하고 깊이 들어가진 않게 되더라고. 여기서 뚜렷하게 듣게 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정말 막연하게 어쩌면 지환이가 그날 김 팀장과 화장실에서 나누었던 얘기가 100% 사실 그 자체였을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김 팀장을 썩 좋아하지도 않고 경계하고 있었고 꽤 가까운 관계인 이사장조차 지환이가 저를 많이 신경 썼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모든 정황을 들어보고 난 뒤 저의 추측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환이한테 따져 물을 수 없으니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딴에는 저를 생각해서 회사 인간들 사이에서 욕먹지 않도록 자기가 나서서 제욕을 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저를 더는 신경 쓰지 않도록 슬쩍 뒤로 빼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게 맞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참 했어요. 아무튼 확실하건 아니건 간에 이제 지환이에 대해 악감정은 크게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저를 슬쩍 훑고 지나가듯 했던 죽음의 차가운 그림자와 순식간에 모든 곳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어버린 지환이의 존재감이며 많은 것들이 절 무겁고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아마 재수 씨와 조카가 걱정되어서라기보단 어쩌면 혹시 모를 어떤 죄책감을 조금은 풀어보고자 혹은 이 말할 수 없는 허함을 조금 채워보고자 그들 모자를 챙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본래 지환이가 있을 땐 이렇게 왕래가 많지 않았지만 조카 태용이도 저를 알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하다 보니 자주 보게 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초등학교 3학년이고 등치가 크다지만 안 어울리는 상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던 녀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한창 때 나이가 되어서 나름 어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중에 아버지를 보냈는데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물며 맨날 자기와 살을 문대가며 잘 놀아주던 아빠를 순식간에 잃게 된 어린 아들의 심정은 잠깐 상상만 해도 스산할 정도로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도 몇 번 태영이와 따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태영이도 제 앞에서 억지로 괜찮은 듯 애를 쓰더군요.
삼촌, 이거 게임할 줄 알아요? 저 요번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게임도 하고 지네 집과 비교도 안 되게 작고 좁아터진 우리 집에 불러서 놀다가 재우기도 했었어요. 이 무렵쯤 재수 씨에게 건너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쓰였거든요. 충재 씨, 저도 저지만 태영이가 잠을 못 자요. 학교에서도 무기력한 것 같고 애가 속으로 엄청 골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충재 씨랑 만나고 놀고 오면 애가 피곤해서 그런지 어떻게든 자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좀 주변 정리를 할 때까지 가끔 그렇게 데리고 자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 재수 씨는 엄청 피폐하고 지쳐 보였고 도통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환이가 하던 일들을 이사회에서 어찌어찌 하고 회사가 굴러가도록 한다지만 특별히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던 일도 아니고 모든 게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리하여 제가 태영이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주말엔 잠도 재우고 하던 사이 엄마가 몇 번 다녀가시더니 이후에 따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좀 짜증나는 얘기였지만 엄마 심정도 이해는 가더군요. 너 말이야, 네 친구 지환이 일은 참 안 됐지만 너도 네 살 길은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나이만 먹을 거야. 너도 작정하고 장가도 가고 네 가정도 꾸려야 해. 그 집 애랑 놀아주는 것도 그 집 마누라 꽁무니 쫓아다니는 것도 적당히 해. 아무도 안 알아준다 너. 엄마도 이제 몸 아프고 몸이 성치 않어. 자식 하나라고 있는데 제대로 인간 노릇하는 것 좀 보여줘라. 응? 하도 이렇게 연달아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선을 보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런 것 따위 전혀 내키지도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런 내용을 태영이가 들었던 건지 재수 씨가 저한테 어색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충재 씨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듣자 하니 선도 보신다는데 그러게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을 이제 새로 가정도 꾸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염치도 없이 붙잡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이 말에 약간 서운함이 훅 올라오기도 했지만 재수 씨 본인이 저렇게 정색을 하고 말을 하니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하여 발길을 끊고 저는 저대로 예정된 선을 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더 이어갈 마음이 들진 않았고 또다시 전 제자리로 돌아와 잠깐 멍하니 며칠을 보냈답니다. 어찌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처질 수도 없는 한 달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쯤에 갑자기 태영이 녀석한테 전화가 와서는 놀러 오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삼촌, 놀러 오면 안 돼요? 엄마는 할머니네 간다는데. 그냥 잠깐 와서 나랑 게임하고 가면 안 돼요? 나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워요. 이 말에 저도 약간은 태영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재수 씨랑 한 약속이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도 결국 몸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만 입구에서 재수 씨를 마주쳤고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꼭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저도 선뜻 놀라서 이거 곤란하게 됐다 싶었어요. 오지 말라는 소리를 했는데 오다가 들켰으니 본인도 되게 난감한 듯 보였거든요. 재수 씨, 미안해요. 태영이가 혼자 있기 무섭다고 했는데 들려서 잠깐 태영이 얼굴만 보고 올게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러자 재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저를 살짝 올려다보더니 한숨을 팍팍 내쉬는 거예요. 그렇게 문 앞에서 어설프게 태영이를 부르는 저에게 고개를 양쪽으로 세차게 흔들더니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솔직히 이 상황에 타이밍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서 전 꿈이라도 꾼 줄 알았어요. 현실감이 도통 없어서 말이에요. 예? 저를요? 네, 충재 씨. 왜 저를? 그 짧은 텀 안에 재수 씨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가슴을 펑펑 울려대는 말이었죠. 감동적이고 찡한 그런 얘기보다는 너무 생뚱맞으면서도 한편으로 저도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었던 그런 다소 위험한 얘기 말이에요. 저 충재 씨에 대해 감정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이때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정면으로 제 눈을 보면서 괴로운 얼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리고 왜 저 같은 사람을. 이 말을 하면서 그간의 짧은 듯 길었던 시간이 눈앞에서 훅훅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와 재수씨, 지환이 셋이 알게 되었던 그 초반의 시간들부터 어느새 재수씨며 충재씨 하는 명칭이 정식으로 붙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10년이 훌쩍 넘는 그 시간들 말이에요. 충재씨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도 호감이 없진 않았어요. 그 뒤로 태영이 아빠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컸죠. 이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네. 듣다 보니 도통 시점이나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후로도 충재 씨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여전히 좋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보내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마음이 붕 떠 있는 건지 이후로 우리 태영이와 같이 있어주는 모습이나 우리랑 식사하고 시간을 보낼 때 이상하게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참 복잡한 감정이 한데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괴로워서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 보신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던지. 그 말을 들으니 참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오고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젊은 날에야 그녀가 재수 씨가 되기 전에 좋은 감정을 품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내 친구 지환이와 부부가 된 이래 이성적인 감정을 품지 않도록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쪽으로 감정이 가지 않도록 늘 의식했고 노력했고 함께하는 자리도 피하고 마주쳐도 늘 그 시간을 툭 잘라먹고 사라지곤 했답니다. 그런데 지환이를 보내고 저도 어느새 느슨해져 있었던 건지 은연중에 마주치고 마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나 봐요. 이런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듣고선 바로 칼같이 잘라내고 정신 차리란 소리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재수씨 좀 당황스럽네요. 저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계셨다니. 겨우 이 정도의 말만 뱉었을 뿐 속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저와 재수 씨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끼익 열리면서 태영이 녀석이 나오더라고요. 일순간 저와 재수 씨 모두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저도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웃어 보이려 했어요. 그런데 태영이는 그렇게 절 오라고 불러놓고선 막상 눈앞에 있는 저를 썩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불렀는데 저를 보지 않고 곧장 자기 엄마한테 와락 안기더니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앞선 재수 씨의 고백 이상으로 이 아이의 말은 저를 요란하게 흔들어 놓았어요. 엄마, 나 삼촌은 그냥 삼촌이야. 아빠 말고는 싫어. 아빠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하지 마. 나 싫단 말이야. 태영아, 아빠라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다 들었어. 삼촌은 그냥 삼촌이야. 아빠가 되려는 거 아니지. 나 그럼 이제 삼촌 안 볼 거야. 이 둘은 제 앞에서 어지럽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그러고 보니 나도 어중간하게 감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 딴엔 그걸 무척 잘 케어하고 걸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이에 이런 당황스러운 고백도 받아보게 되었어요. 시기도 시기고 하물며 지환이가 남겨두고 간 자식도 있고 지환이에 대해 날서있던 복수심도 어느 정도 허물어져 있는 요즘에 왜 저는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이 요동쳤던 걸까요? 사람 안에 남아있는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자신은 떳떳하다고 한들 언젠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화살이나 악으로서 사용될 수 있나 봅니다. 결코 태영이 녀석은 상처 줄 생각도 없었고 재수 씨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하물며 나중에 지환이에게 죄될 만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정말 무섭게도 재수 씨로부터 고백을 받았을 때 살짝 출렁였던 거예요. 제 마음이 말이죠. 한간에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있는 상태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와 지환이의 관계에서는 그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다 쐐기를 박는 격으로 태영이가 울면서 하던 말이 너무 가슴을 찢어오는 듯 느껴지더라고요. 삼촌이 좋긴 하지만 아빠는 안 된다. 아빠는 아빠 한 사람뿐이다 하는 말.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비슷한 환경에 자랐기에 더 그리 느껴졌나 봐요. 새아빠와 우리 친아버지 사이에서 늘 방황했고 엄마를 원망했었으니까요. 여러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그만 눈가가 견딜 수 없이 뜨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온 얼굴을 부여잡고 한숨을 한참 들이쉬다가 겨우 말을 뱉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태용이도 울고 재수 씨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끼더군요. 이제 저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잘 살아가십시오. 태영아 안녕. 삼촌 갈게. 제가 오래도록 놓지 못했던 그 인연은 이렇게 보았을 때 끝내 제 인연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환이가 있어도 없어도 어차피 여러모로 저와 재수 씨는 한 배를 타기엔 틀린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돌아오는 발걸음 내내 아쉬움과 서운함, 서글픔 등 종합적으로 몰아닥치는 걸 보니 이런 결말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좀 쉴까도 생각해봤지만 머릿속이 어지러울 때 몸이 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에게 있어 20여 년간의 시간들이 늘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사 그 방향을 바꿔보려니 약간 겁도 나고 걱정이 돼요. 그래도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